2015년이 시작된 지 이제 9일이 지났습니다. 이런데 요즘 뭐 증시는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거래량조차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증시가 세계 증시와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와 함께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증시가 앞으로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거시경제 전문가죠. 숭실대 경영학부 장범식 교수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저희 방송 자체가 좀 증시 방송이에요. 그래서 네. 원래 이 프로그램 취지상은 뭐 이슈 현장, 뭐 현장에 직접 나가보자 이런 얘기가 더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 요즘 그 증시의 거래량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할까요? 2012년 정도였을 거예요. 22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12조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네.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거의 뭐 4조 원 넘어서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거래량이 부진한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거래량 감소는 우리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거의 비슷한 상황을 지금 가져왔었고요. 아마 그 기관화 현상이 계속 심화되면 될수록 장기 보유 성향이 더 강해집니다. 네. 따라서 보면 종래 우리가 그 과거에 그 구가했었던 거래량 회전율을 앞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고요. 이런 부분 쪽을 더욱더 악화시킨 요소는 사실 이제 경제적인 전반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그 감소폭은 앞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회복될 가능성은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 조금 더 거래량 감소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폭으로 진행되었던 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좀 남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조금 그 네. 미시적인 요인들도 좀 찾아보면요. 이거는 사실은 지난 한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투기적인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선물 시장에 대한 일부 규제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도 현 선물 그 연계 거래와 함께 약간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다라면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추해 볼 적에 기본적인 거래량 감소는 당분간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자본시장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특히 작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배당소득 환류세제와 같은 그런 정책들도 시도를 했었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재 그 자본시장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사실 2014년은 지난 몇 년간에 비춰볼 적에 가장 많은 시장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졌던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NCR 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그 자본 기준, 자기 자본 어떤 그런 그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당 정책, 여러 가지 형태에서의 정부의 그 제도 개선, 완화 정책들이 진행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빛을 발휘할 수 없었던 기본적인 배경에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왔었고요. 특히 상장 정책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난 몇 년간 동안 계속 하향 추세를 이뤄왔었던 상장 진입들, 즉 유가증권 시장이라든지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넥 시장에 있어서는 지난 2014년도에는 괄목할 만한 진입이 이루어졌다라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많은 기업들의 자본시장 진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우리가 기대할 만큼 어떤 그런 거래량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평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본시장 관련의 어떤 그런 정책 문제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훨씬 더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다고 판단하시기에 이 경제 상황 때문에 거래량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엊그제 발표된 삼성전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래도 상당히 그 선방을 했다라고 하는 그 52조의
발표는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 부분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그 호전을 보이고 있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고요. 네. 이러한 것들의 기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개선만으로 거래량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되돌리기에는 그건 동반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부진하니까 이 기업들의 어떤 전망이 불확실해지고요. 이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기업 실적의 개선은 제도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 정부가 직접적인 어떤 그런 개입을 통해서 거래량을 늘리거나 이제 이런 시기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네.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들과 기관들의 투자 대상인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확연한 어떤 그런 발전을 보여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기업들 측면에서 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또 그 기업들이 그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반전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기업이 충분한 실적을 쌓았고 이러한 것들을 예상을 하면서 이게 자본시장의 그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기본적인 선순환 구조로 가는 이 방법 외에 어떤 다른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첩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왕도는 없는 법이겠죠. 네. 그 해외 시장에서는 그럼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외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해외 시장에서는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네. 많은 제도 개선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우선 주식 시장, 자본 시장에는 새로운 상품의 진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소위 모험 그런 기업들, 즉 상장을 촉진시키는 제도 완화 정책들이 소위 몇 년 전부터 미국 경우에는 잡스 법이라고 하는 네. 소위 이런 법들을 통해서 상장 기준을 완화시키고 비교적 창의성 있는 그런 기업들의 상장을 촉진을 시키는 그러한 제도 그 완화 정책들이 이루어져 왔었고 상당한 결실을 본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경우에는 경제가 완연한 그런 회복기로 들어서면서 어느 다른 시장보다도 빠른 회복을 보였었고요. 비슷한 정책들이 지난 2년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루어져 왔었고요. 특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 그 창조 경제와 창조 금융이라는 그런 그 큰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의 경우에도 모험 기업과 창의성 있는 이런 자본 시장의 기본적인 생태 조성을 새로 열려는 그런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시장도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그런 그 보조를 맞춰왔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전 세계의 기조와 마찬가지로 채찍보다는 당근을 통해서 기업을 조금 더 성장시키려는 노력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실효성이 좀 그렇게 크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인데요. 기업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 그렇죠. 현재 주가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것,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시장들이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다행히도 이 작년에 결과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물론 구조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무역 그 국제 수지에 있어서 상당한 그 흑자를 시현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다소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어떤 그 인하 요건들을 우리가 조금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거시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꾸준히 우리의 그 기업 실적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 쪽에 초점을 두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각 개별 기업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겠죠. 네. 분위기를 조금 저희가 전환을 시켜볼게요. 지금까지는 뭐 현재 상황까지 어떤 경제와 증시 상황을 진단을 해봤다면 앞으로 우리 증시와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네, 강의하시면서도 참 좋은 목소리로 좋은 내용을 듣다 보니까 또 더 쏙쏙 와닿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는 핀테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 있거든요. 네. 교수님도 동의하시니까요? 100% 동의합니다. 네. 올해 아마 2015년대 여러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도 핀테크와 기술 금융에 관련된 것이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가장 아마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핀테크가 올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어떤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직까지는 글로벌 어떤 페이팔이라든지 네. 애플페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알리페이라든지 네. 그런 기업들의 어떤 기술보다는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그 핀테크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네. 그 결국 금융과 기술이 합성화된 그 새로운 분야의 영역 혹은 기법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보통 핀테크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가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될 그리고 현재 주목을 현재에도 받고 있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핀테크가 기본적으로 그 모바일이라든지 SNS, 빅데이터 등과 같은 그러한 첨단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금융 기법이나 사업 영역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의 현재 핀테크는 어느 정도에 와 있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실타래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핀테크의 영역들은 우선 단계는 모바일이나 그런 인터넷 뱅킹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런 결제 업무들, 네. 전자 상거래 이런 부분들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케팅이 다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금융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금융 소프트웨어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장치하는 그 플랫폼들이 전반적으로 결합되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갖다가 창출해내가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보다 조금 뒤처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선 가장 커다란 것은 문화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종래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IT 강국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핀테크에 가장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사실 알리바바의 그 알리페이라든지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애플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앞서 나가면서 이루어졌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환경이 다릅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굳이 모바일 뱅킹보다는 사실 카드 분야가 굉장히 편리한 환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바로 모바일 뱅킹으로 들어가면서 송금이나 간단한 지급 결제 업무에 있어서 앞서 나왔던 것이 사실은 핀테크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약 8억 정도의 그런 회원 가입을 갖다가 자랑하면서 네. 나타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그 문화 환경들 그리고 금융에 있어서의 카드를 중심으로 오는 나라, 그 다음에 모바일 쪽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 은행 쪽 부분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모바일 뱅킹으로 점핑할 수 있었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좁혀 나갈 것이냐라는 이슈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카드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모바일 뱅킹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도 아마 그런 부분 쪽이 지금 급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는 중국만의 이슈고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뿌듯해요. 학생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한 것처럼. 이 문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근데 제도적인 요인들도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할 때 어느 정도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부분이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보안 문제로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안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결제 리스크 업무들을 갖다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경우에 아까 환경을 제가 아까 카드를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 기본적인 기술 인증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액티브를 갖다가 그 X를 갖다가 하는 네. 그런 환경들이 조금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는 시간의 문제이지 금방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그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다음에 우리의 금융 실명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은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핀테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그다음에 직접 이러한 그 은행 사업에 이 핀테크 산업들이 뛰어드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즉 이런 부분 쪽에 있어서의 국내 제도 환경이 혹시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인지 아마 감독 당국도 이러한 부분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그 업무 보고를 하면서도 굉장히 주된 그 토의 주제가 될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을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내용을 총 정리해 보자면 뭐 문화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 제도적인 요인까지 좀 도움을 줘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제도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뭐 여론의 어떤 뭐 요구라든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화적인 요인, 카드 사용을 더 활성화하고 있는 이 문화적인 요인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겁니까? 시간의 문제이긴 한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카드 사용 못지않게 전 국민이 휴대전화가 거의 1인당 한 대 이상이죠. 한 대 이상씩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으로 지금 가는 것들은 이미 앞서 나간 선진 각국 그리고 중국 그 회사들에서 보듯이 결과적으로 필요한 신용 정보를 모바일에 정보를 저장을 하고 우리 KT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문제이지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통칭적인 그런 디지털 뱅킹으로 표현되는 이런 전자은행 쪽과 관련된 그런 그 쪽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것은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의 그 사업 모델과 그런 그 신상품 개발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여기에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인 IT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새로운 모델들을 출시를 하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국내 회사들 가운데에서는 외국 회사들의 그런 지문 인식과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인증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도 많이 있고요. 이 부분 쪽을 아마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이나 우리가 이런 부분 쪽들을 갖다가 도와준다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라면 네. 예를 들어 이제 뱅킹과 같은 이런 경우를 갖다가 허용을 한다라면은 이런 우선 금융 실명제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은행 구자를 개설할 때 직접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과 같은 그런 경우도 과연 이런 핀테크로 통하는 이러한 직접 그 모바일 뱅킹들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허용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이제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런 그 핀테크를 통해서 기본적인 신용 그 창출이 금방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제한된 형태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즉 결제의 어떤 그런 안정이 훼손되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그 발달된 IT 구조 아래서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그 대한민국 그 금융업계들 그리고 IT 업계와 이 벤처 업계들이 힘을 합해서 충분히 빛을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금을 쓰다가 신용카드를 쓰게 됐던 계기가 훨씬 더 편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다가 핀테크 뭐 어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더 편한 모바일 기술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기술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규제는 조금 더 완화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방향대로 흘러간다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저희는 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고요. 올해 금융시장의 화두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금융은 제조로 표현되는 일반 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에 걸맞는 금융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주요한 화두로 등장을 했었던 핀테크 자체가 바로 모험산업입니다. 이런 모험산업과 위험이 수반되는 이런 모험산업, 그다음에 벤처, 그다음에 창의성 있는 이런 그런 기업들의 자금을 조달해 주면서 이런 기업가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장이 바로 금융시장, 그 가운데서도 자본시장이고요. 이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주역들이 바로 금융투자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 금융투자업, 즉 자본시장의 비중은 전체 은행으로 표현되는 간접시장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특히 굉장히 낙후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발전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감독당국 그리고 업계 그리고 모든 투자 환경들이 다 어우러져서 이 부분을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지금부터 30년 정도의 긴 안목을 가지고 작년에도 많은 제도 개선이 정말 자본시장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이러한 시장들이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이런 창조경제, 창조금융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고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금융투자업계들의 길을 살려주는 이런 방향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숭실대 경영학부 장범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